환경라디오 환경책 낭독 6도의 멸종 챕터 2 2도씨 상승 129페이지 침묵의 여름. 이제 대다수의 독자들은 기온이 2도씨 상승하는 정도로는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류가 생존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 사는 많은 동식물들의 사정은 다르다. 지속적인 인구 성장과 경제 활동 때문에 생태계가 이미 파괴되거나 주변화된 상황에서 기후변화까지 겹친다면 자연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온난화로 전멸 위기에 놓인 피카 같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산호초나 퀸즐랜드 열대우림처럼 특히 취약한 생태계도 언급했다. 이런 곳들은 지구 기온이 2도씨 상승하면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험 있고 다양한 프로테아 꽃들의 서식지도 크게 줄어 2050년이면 10%가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퀸즐랜드 우림의 경우 학계에 보고된 것 중 3분의 1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온난화에 따라 더 이상 살 수 없어진 기후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될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의 할리퀸 개구리를, 캐나다의 목걸이 레밍쥐를, 하와이의 꿀먹이새를, 그 밖에 덜 알려진 수천의 종들을 위해서 과연 누가 눈물을 흘려줄 것인가? 인간의 활동으로 자연이 받고 있는 압력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최악일 때가 없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생물학자들이 지구 생물의 6번째 대량 멸종이라 부르는 단계를 지나고 있다. 서식지 감소, 사냥, 오염, 자원 남용, 폭력적인 종의 도입 등 인간이 벌이는 활동 때문에 자연계의 생물종은 자연 멸종보다도 수천 배 빠르게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유엔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에서 95개국 1360명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태계의 생물 가운데 약 3분의 2나 되는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포획되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생태계가 온난화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격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지구 곳곳의 100여 동물종을 살펴본 뒤 이들이 10년마다 극지방을 향해 평균 6km씩 이동했음을 알아냈다. 일부 나비의 경우 이미 제 영역을 200km나 이동했다고 한다. 봄도 더 빨라지고 있으며 새가 알을 낳고 나무가 우물 틔우며 개구리가 산란을 하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또 다른 전 지구적 연구에서는 연체동물에서 포유류까지, 풀에서 나무에 이르기까지 수백 종의 동식물들이 사는 영역과 활동의 변화를 조사한 뒤 이것이 온난화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제 우리는 생태계의 변화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예컨대 2006년에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엉뚱하게도 10월 말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때 아닌 더위 때문에 봄이 온 줄로 착각한 것이다. 몇 개월 동안 새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정원이 침묵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영국의 날씨는 너무 많이 변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10월 말에 할로윈 때면 된소리가 내렸는데 올해는 11월이 되어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 집과 옥스퍼드 운하 부근을 나누는 숲의 나무들은 가을빛깔을 낼 때가 2달이 지났는데도 작심한 듯 진 초록빛을 거두지 않았다. 독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생물의 생존에 특히 중요한 것은 기온 상승의 속도이다. 1000년에 걸쳐 2도씨 상승하면 10년마다 0.02도씨가 올라가는 셈이 된다. 이는 대부분의 생물종이 적응할 수 있는 완만한 변화 속도이다. 그런데 같은 변화가 50년 만에 일어난다면 그 영향은 파멸적이다. 나비처럼 이동성이 있는 종들은 기온 변화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제레미 톰슨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파란 부전나비의 경우 10년에 2km밖에 이동하지 못했으며 딱정벌레는 그것의 10분의 1에 불과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한다. 기온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자면 10년마다 30km를 옮겨가야 하니
이렇게 느린 종들은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물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으며 대체군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씨앗이 퍼지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 많은 나무들의 경우 씨앗 퍼뜨리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년에 1마일이 되지 않는다. 숲은 그보다 더 느리며 빠르게 바뀌는 기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물론 위협의 변수는 기온 상승만이 아니다. 옥스퍼드 내에 있는 내 집 근처의 너도밤나무 숲의 경우 더위보다는 가뭄이 더 큰 위협이다. 생태계가 해체되면 서로 민감하게 적응하던 종들 사이에 균형이 깨지고 만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얼룩 딱새의 수가 90%나 줄었다. 이는 봄이 빨라지면서 새끼의 부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배고픈 새끼들이 먹이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주식인 애벌레의 수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새끼들이 서서히 굶어 죽은 것이다. 생물종은 특정한 생태적 지위를 갖도록 진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적 지위는 다른 종들이 멸종하거나 이주하면 따라서 사라질 수 있다. 생태계는 또 물리적인 서식지에 상당한 적응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백악질 지층 위의 초원지대는 그보다 더 서늘한 기후의 토양이 전부 점토나 화강암으로 된 경우 제대로 북상하기 어렵다. 서식지의 생태 환경이 쪼개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도시, 단작 농업으로 인한 토양의 사막화, 큰 도로 같은 것들은 종의 이주에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 영국 남부 지역에 사는 겁 많은 겨울잠 쥐는 북상하기 위해 버밍햄의 번잡한 길거리를 가로질러야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너른 들판도 건너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보호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멸종을 모면하기 위해 일정 영역의 종들이 전부 북쪽으로 대피해야 하는 마당에 어딘가에 자연보호구역이 있다고 선포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종이 서식하는 기후 영역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과학 논문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문헌의 접근법이 등장한다. 그것은 200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로 생태학자 크리스 토머스와 연합은 전문가들이 자체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라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지구 기온이 2도씨 상승하는 2050년이면 멸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100만 종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토머스는 이야기했다. 호주 남서부 지역의 파란 진주빛 보석나비, 퀸즐랜드 우림지대의 희한한 보이즈 볕 도마뱀, 브라질의 세라도 사마나에서 발견되는 163종의 나무들 중 절반, 유럽 전체 식물의 11에서 17%와 새들의 4분의 1, 멕시코 치와와 사막의 스모키 땅다람쥐와 히코 흰발 생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크루거 국립공원에 사는 종들 중 60%가 멸종 위기에 처할 생물종에 포함된다. 이렇듯 전 지구적인 대멸종이 갖는 의미를 잠시나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토머스와 그의 동료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나는 으스스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에 비하면 천진했던 시대의 산물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떠올렸다. 다윈의 저작은 오래전 종들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소개한 것인 반면 2004년 네이처지의 논문은 그것들의 사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만약 다윈이 지금 논문을 썼다면 책의 제목을 종의 종말이라고 붙였을지도 모른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지구상에서 진화해온 생물종들이 한 세대를 산 인간의 시공간 속에서 영원히 파멸된다고 생각해보자. 저마다 놀라운 매력을 지닌 생물들이 그토록 가차없이 사라진다니 말이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하듯 다음 세기는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은 고독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레이첼 카슨에 대한 존경의 뜻에서 나는 그런 시대를 침묵의 여름이라 부르고 싶다. 그때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새소리, 곤충의 붕붕거리는 소리,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경이로운 소음이 사라지고 열파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까? 윌슨은 우리는 지구에 살아있는 역사를 알면서도 지워버려야 할까? 라고 묻는다. 그리고 도서관도 미술관도 태워버려라. 악기를 장작으로, 악보를 종이로 만들고 셰익스피어, 베토벤, 괴테, 비틀즈도 지워버려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꽤 괜찮은 대용물들은 전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
물론 그것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보이지 볕 도마뱀이나 이미 영영 사라진 황금 두꺼비와는 달라. 생물 다양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미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에서 고유의 가치를 찾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자연 생태계에 의존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TV 앞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퍼먹는 도시 거주민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생선에서 뗄나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관대하게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지 않으면 흙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다. 나무나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공기는 우리가 숨쉴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많은 약들은 식물과 동물에서 나는 천연물질을 원료로 한다. 그런 물질들 중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게 더 많다. 생명은 지구의 영양분이 순환하는 것을 조절하기도 한다. 예컨대 바다에 사는 유기물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여분의 탄소를 분비하여 석회암이나 백악층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오래전에 금성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금성은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지표면의 기온이 자그마치 500도씨나 되기에 생명이 살 수 없다. 이러한 생태계의 역할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과학기술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일례로 수경재배를 들 수 있다. 이는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진짜 흙 대신 합성수지와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태계는 너무나 복잡한 그물망이어서 우리는 생태계 내에서 벌어지는 살아있는 것들의 상호작용을 다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커녕 그런 것들의 상당수를 이해조차 할 수 없다. 한때 과학자들은 바이오스피어2라는 밀폐된 인공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애리조나 사막에 짓는 거대한 온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 밀폐된 온실 속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을 때 바이오스피어2의 거주민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나름의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생태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명은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며 생명을 파괴한다.